이 명태균을 중심으로 한 이 주변 인물들, 최근에 나타난 이 박완수, 김진태 이런 놈들을 우리가 정신 차리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. 여기 있는 이름이 나온 사람 어떤 한 사람도 제대로 이 정신 차린 사람이 없습니다. 강혜경 씨 말고, 강혜경 씨가 다음 주에 국회 청문회 법사위에 나온다니까 그때 한번 어떤 일이 또 벌어지는지 봅시다. 뭐냐?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명태균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어요. 나도 기업에 가서 경영진에게 자문하잖아. 교육하고. 그거 할 때 다 계약을 합니다. 나는 계약서를 써요. 내가 어디까지 해줄 수 있고 어디 그 이상은 내가 못 해주고 계약서를 씁니다. 근데 이놈들이 계약서도 없이 그냥 한 거야. 그냥 갖다 내가 공짜로 가서 이 상품을 보여주고 이 당신이 이렇게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. 그러니까 나를 써라. 혹 하는 거지. 혹 하고 가서 뭘 해. 그걸 쓰는 거야. 계약도 없이. 어떻게 공직자가 계약 없이 갖다 일하냐고. 그리고 뭐 3억 6천만 원을 가서 돈 받으러 명태균이 가니까 그거를 대신 김영선 공천으로 바꿔쳐 줬다는 거 아니야. 정당법, 공직선거법, 이 정치자금법 다 위반인 거야. 그러니까 계약 정신이 없는 거야, 얘네들이. 그 뒷구녕으로 하는 거야, 뒷구녕으로. 투명하게 계약하고 너 자문을 받겠다. 그래서 이 자문료는 얼마다. 이런 걸 계약해야 될 거 아니야.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 건민회를 도와주시는 분들로 처음부터 나는 자원봉사라고 딱 하는 거예요. 자원봉사 하시라. 그 다 와서 일하는 사람들 다 자원봉사 하는 거야. 자기들 스스로. 그 자원봉사 한 게 명태균이 자원봉사 한 거야. 그럼 뭐 그럴 수 있지. 그런데 자원봉사 아니고 돈 받으러 간다는 거 아니야. 3억 6천. 3억 6천을 안 주니까 김영선 공천을 대신했다는 거 아니야.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야, 이게. 그 한 사건만으로 이 정부는 뒤집어져야 돼. 김건희. 그게 매관 매직이거든. 매관 매직 부정부패 샤머니즘 다 걸린 거야, 이게. 계약 정신이 없어요. 이 패거리죠, 패거리. 조국 이 녀석도 계약 정신이 없어요. 법학자라는 놈이 계약 정신이 없는 거야. 말로 계약하는 말로. 그리고 말을 뒤집어. 뒤집으려면 뒤집을 수 있어. 뒤집으려면 뒤집는 사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야. 그래서 쇠빙선이 유람선 돼가지고 지금 해적선으로 바뀌었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자기가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.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놈이 어떤 정신세계를 가지고 일을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. 말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. 명태균이 자원봉사로 그렇게 했다면 나는 진짜 제가 자원봉사로 가서 자꾸 이 자문을 해달라니까 그냥 자문을 해줬다고 생각해. 그거야 죄가 없지. 해달라는 걸 자문 다 해주는데 청구서를 내밀었잖아. 청구서를. 말이 안 돼. 말이. 그래서 나한테 그 공공기관에서 뭐 강의해달라고 요청할 때 그냥 요청을 해. 그냥 요청하는. 그래서 내가 물어봐. 아니 나하고 이게 계약하자고 의뢰한 거 아니냐. 그러면 내 강사료가 얼마라는 계약서에 써 있어야지 이놈들아. 내가 얘기를. 계약서에 써 있어야 될 거 아니야. 그냥 시간이 나느냐 뭐 그래요. 나는 그런 걸 응하지 않습니다. 지금은 뭐 외부에서 요청하는 강의 일체 내가 사양하지만 아유, 이런 놈을
명박사라고 부르고 명선생님이라고 불렀으니 이런 등신들이 어디 있어? 이런 등신들이. 이거 이 하나만으로도 탄핵돼야 됩니다. 다른 이유가 없어요. 내가 왜 이 현 정부 전체를 다 탄핵하고 국힘당도 탄핵시켜야 됩니다. 국힘당을 해체시켜야 돼요. 이놈들이 다 김건희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지금 저지랄 하고 있거든. 독일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. 왜 이놈들을 탄핵해야 되는지. 지금 물러나지 않고 있잖아. 이게 다 드러났는데도. 이게 다 드러났으면 스스로 부끄러워서도 물러나야 됩니다. 독일 사례를 다시 들어드리겠습니다. 옛날에 얘기했었는데 그때 어떤 사건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세 사람이 핵심 플레이어예요. 우베 바셜이라는 사람과 앵홀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. 우베 바셜은 슐레스비 홀슈타인의 기민당 대표고 비온 앵홀룸은 슐레스비 홀슈타인의 3인당 대표입니다. 두 사람 사이에는 그러니까 정적 관계죠. 한 사람이 승리하면 한 사람은 패배하는 겁니다. 한 사람이 여당을 하면 한 사람이 야당을 해요. 슐레스비 홀슈타인은 독일의 현재 16개 국가, 그러니까 연방주죠. 연방주 중에 한 주입니다. 덴마크의 가장 독일에서 북쪽에 있는 덴마크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가장 북쪽에 있는 주죠. 이게 독립된 국가입니다. 그래서 주 총리를 따로 뽑아요. 여기서 선거에서 이기면 주 총리가 되는 겁니다. 지금까지 누가 주 총리를 했냐? 바셜이 했습니다. 바셜. 기민당의 바셜이 주 총리를 했어요. 그런데 선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. 그러니까 1987년도에 선거를 하기 전에 이 라이너 파이퍼라는 언론사 기자 출신을 언론특보로 고용합니다. 바셜의 언론특보죠. 근데 이 언론특보하고 그전에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왜 기자니까 뭐 기자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. 그래서 믿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을 고용하고 두 가지 미션을 줍니다. 첫째 미션은 정적, 비온 앵홀룸에 대한 비방을 해라. 그러니까 없는 걸 만들어내라는 얘기야. 그러니까 앵홀룸이 탈세를 했다. 그 다음에 앵홀룸은 에이즈에 걸렸다. 뭐 이런 식의 그 마타도아를 흑색 선전을 계속 해라. 이제 이렇게 했고, 그래서 뭐 얼마간 뭐 언론특보로 이 사람들은 다 계약서를 씁니다. 계약서 없이 일을 안 해요. 언론특보로 계약서를 써가지고 돈을 얼마씩 받았겠죠. 두 번째가 더 희한한 건데, 불법적인 도청 장치를 설치하도록 됐다는 거를, 그러니까 마타도아로 그 흑색 선전으로 해라, 이런 거였어요. 두 가지 비방해라. 비방인데도 앵홀룸이 자기 애한테 바셜에게 도청 장치를 자기 방에다 설치한 것처럼 꾸며라, 뭐 그런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미션을 받고 좀 아니잖아. 그래서 이 비온 앵홀룸이 아닌 그 이 당직자, 이 3인당 당직자와 상의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당직자만 알고 사실은 이 앵홀룸은 잘 모르고 있었지. 그래서 라이너 파이퍼가, 이 언론특보가 슈피겔지에다가 그걸 하는데, 언제 하느냐? 이때가 주 총선이 있는 날이에요. 87년 9월 13일이 주 총선에서 6%나 밑으로, 6%면 엄청 큰 차이죠. 독일 사람들은 대개 자기의 정치적 색깔을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 잘 바뀌지 않아요. 근데 6%가 떨어지는 바람에 그 전에 6%가 왜 떨어졌느냐? 그 전에 라이너 파이퍼가
슈피겔에다가, 슈피겔은 잘 알죠, 주간지. 독일에서 가장 그 퀄리티 있는 주간지입니다. 그 주간지 기자에게 폭로한 거죠. 이런 일을 바쉘이 나에게 시켰다.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문제가 있다. 이런 것을 슈피겔이 총선 직전에 그 언론에다 낸 거예요. 그러니까 그냥 망연자실하고 이게 떨어진 거죠. 6%나 추락했어요. 그래서 주의회 의원이 74명인데 37대 37이 됐어요. 이게 아주 딱 부딪힌 거죠. 37대 37로. 다른 그 당도 있어요. 거기 그 덴마크 사람들이 거기 와서 살기 때문에 독일 국민으로 덴마크 사람들이 독일 국민으로 와 있어서 그 사람들이 또 정당을 만들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부소속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과 그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37대 37로 의석이 딱 반분된 거예요. 그런데 슈피겔에 일단 기사가 났으니까 이런 일을 시켰다는 걸 기사를 냈잖아요. 그랬더니 9월 18일에 총선이 끝나고 9월 18일에 이 사람이 그 슐레스비 홀슈타인의 그 주 총리를 하고 있던 사람이니까 9월 18일에 기자회견을 합니다. 내 아들의 목숨을 걸고 나는 절대로 그런 것에 개입하지 않았다. 이런 기자회견 자기 맹세를 합니다. 그래? 정말 그랬어? 하고 10월 2일 날 그해 10월 1일 날 당 자체 내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. 바로 그날 총리직에서 바쉘이 사임합니다. 그리고 자기 가족을 데리고 저 스페인에 있는 뭐 그 섬에 거기가 휴양지죠. 독일 사람들이 자주 가는 휴양지가 그 스페인 그 대서양 쪽에 있는 섬인데 거기로 휴가를 갔습니다. 휴가를 가기 바로 간 후에 가족들을 다 보내고 10월 12일까지 조사위원회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. 그런데 11일 날 바로 전날 스위스 호텔에서 사망합니다. 어떻게 사망하느냐? 가족들은 이미 자기 집으로 돌아보내고 귀국하는데 가족들만 독일로 들어가게 하고 자기는 스위스로 갑니다. 그래서 스위스 호텔에서 이런 모습으로 사망합니다. 욕조에 물이 가득한데 그 안에 빠져 죽어요. 놀랍죠? 그래서 스위스 경찰, 독일 경찰 둘이 합동으로 이게 어떻게 해서 죽게 됐는지를 조사했는데 미스테리 안 나와요. 하여튼 죽긴 죽었는데 자살했는지 타살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. 넥타이를 매고 와이셔츠에 양복을 입은 채 수조에 빠져서 저런 모습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. 충격적이죠. 정말 충격적입니다. 그렇지만 조사위원회는 구성됐으니까 관련자들을 다 불러서 조사했습니다. 그렇지만 뭐 특별히 혐의가 없었던 거죠. 그래서 조사는 끝났어요. 그리고 그 다음 해 다시 주 총리 선거를, 그리고 주에서 총선을 이렇게 한 거예요. 그러니까 74명 의석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뽑고 거기에 주 총리를 선발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죠. 88년 5월에 주 총선에서 기민당이 3인당이 압승을 합니다. 그래서 47대 27석으로 이렇게 여야가 갈리죠. 그러니까 뭐 압승을 한 거죠. 그러니까 놀랍게도 앵홀름. 이때는 제가 독일에 있을 때입니다. 그러니까 그 사정을 제가 이게 뭐야 하고 들여다보기 싫어 독일 애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. 그 주 총리에서 주 총리를 겸하면서 3인당 대표가 됩니다. 전국구죠.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3인당 대표가 됩니다.
91년 5월에. 그러다가 92년, 88년에 주 총선을 했으니까 92년에 4년마다 총선을 하니까 92년에 또 주 총선에서 압승을 합니다. 조금 이 득표율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러나 압승이죠. 과반을 얻었으니까. 그러니까 단독 정부를 구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. 그러다가 1년 지난 후에 93년 5월에 주 총리를 사임하고 당 대표도 사임합니다. 무슨 일이 벌어졌냐? 당시 바셸이 사망하는 그 조사위원회에서 앵헐룸이 한 말이 있어요. 몇 년 전이에요. 그러니까 6년 전이죠. 6년 전쯤에 조사위원회에서 바셸이 나가서 거기서 증언했던 내용들 있잖아요. 그 증언했던 내용들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. 그러자 주 총리와 당대표 모든 공직에서 물러납니다. 무슨 거짓말을 했냐? 그때 3인당 그러니까 슐레스비 홀슈타인이라는 이 주 기민당이죠. 주 기민당 당직자 중에서 누군가 파이퍼와 거래를 했어요. 5만 마르크 정도입니다. 그러니까 한 2,500만 원 정도예요. 그때 돈 1마르크가 500원 정도 했거든요. 그러니까 2,500마르크를 이때 내가 독일에 다 있을 때요. 93년도 겨울에 내가 귀국했거든요. 그게 다 알고 있어요. 그때는 내가 있는 동안에는 계속 앵헐룸 비온 앵헐룸 막 신문에서 앵헐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. 아주 위대한 정치인으로 사람들이 다 알게 됐는데 앵헐룸이 그런 거는 나는 모른다고 답했어요. 근데 나중에 이것이 밝혀진 거죠. 근데 조사위원회에서 대답할 때 앵헐룸은 나는 그런 거 모른다고 다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. 그게 거짓말이었어요. 모른다는 말이 거짓말이었단 말이죠. 그래서 이 조사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. 다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누가 무슨 말을 하고. 그 기록을 그때 변호사하고 같이 갔을 거 아니에요. 조사위원회에서 앵헐룸이 진술하는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94년 5월에 드러난 거예요. 뭐냐면 다 선서하잖아요. 그래서 선서. 난 진실말을 말하고 거짓을 말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처벌받겠다는 선서를 하잖아요. 되게 의회에 나가서 하면은 전설하고 거짓이 드러나면 그거에 대해 상응하는 처벌을 받겠다. 이렇게 선서를 하는데 다 그렇게 했죠. 그런데 그것도 선서도 공소시효가 있을 거 아니야. 거기서 거짓이 드러났어도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처벌받지는 않지만 앵헐룸은 사퇴 압력을 받아서 사퇴했죠. 거짓말을 했지만 처벌을 받지는 않아요. 공소시효가 지나가서. 아마 5년인가 뭐 그렇겠죠. 근데 6년 만에 그게 나타났으니까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. 나는 법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걸 누가 밝혔느냐? 변호사가 밝혔어요. 앵헐룸의 미리 당에서 처음에 몰랐지. 그랬다가 당에서 나중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당비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지. 알고 있었어요. 그 당 회계 처리를 해야 되니까 5만 마르크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. 그러니까 그때 당 대표였으니까 이 슐레스비 홀슈타인 이 3인당 대표로서 그 회계 처리를 하려면 다 보고를 했을 거예요. 그 몰랐을 리가 없지. 알았다는 거지. 그게 변호사가 그때 이미 알고 있었다. 알고 있었던 것을 변호사가 얘기함으로써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처벌은 받지 않지만 공직에서 물러나라. 이렇게 했던 거죠.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겠죠? 이 사건의 교훈은 뭐냐? 민주주의의 적은 무엇인가요? 민주주의의 적은 뭐죠? 그것은 거짓말입니다. 거짓말을 하는 것은 지금 명태균과 관련된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고 있습니다.
자기한테 유리하도록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. 민주주의의 적은 거짓말에서 시작된 거예요. 윤석열은 검찰총장 할 때도 거짓말했고 서울지검장 할 때도 거짓말했고 수시로 거짓말을 했는데 그것을 문재인과 조국은 받아 넘겨준 거예요. 다 받아준 거예요. 내가 그래서 문재인과 조국을 뭐라고 그러냐? 빌어먹을 놈들이라. 나라를 이렇게 빌어먹게 만드는 거죠. 왜 거짓말을 받아듭니까? 본인들이 거짓말을 하거든. 본인들이 국민을 속였거든. 그래서 명태균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?